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수 변호사님의 개인 파산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5번째 시간으로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및 파산 선고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름대로 중요한 테마니까 한번 잘 텍스트에 있는 거는 뭐 굳이 잘 안 보이니까 볼 생각 마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것 중에 이제 정리해서 그걸 잘 한번 유심히 듣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3장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및 파산 선고의 효과 보시면은 법원의 결정. 법원은 파산 신청가 접수되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심리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이제 판단되니까 파산 선고 결정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파산 선고, 파산 개시 결정이라고 하죠. 파산 개시,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근데 파산은 선고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죠. 원래 모든 선고는 마지막에 하는 거죠. 민사든 형사든 판결 선고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하죠. 마지막에 처분을 하는 거니까. 형량을 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거고, 민사에서는 뭐 금원을 지급하든지 각하하든지 기각하든지, 파산에서는 선고가 파산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파산 선고라는 거를 개시 결정,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읽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산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죠. 이 형식적 판단이죠. 각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 제도의 파산 신청은 제가 이 동영상으로 한 5-6개 찍었습니다. 엄청 찍었죠. 불락, 취기신 5가지를 누누이 강조했죠. 불 뭡니까? 불허가 결정받은 경우, 낙, 누락한 경우,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어. 누락하고 다시 누락한 것만 해서 다시 파산 신청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불허가 받은 사람이 나 이제 불허가 받았는데 다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취하는 취한 경우 지금 관제인이나 판사가 너무 까다롭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 일단 취하를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각당한 경우, 면책 기각당한 경우, 불성실하게 재판에 이용해서 판사나 관제인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첫날부터 재판에 2번 이상 불출석하면 서울중앙회생법원에서는 기각시키는 것 같아요. 기각당하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다시 할 수 있나요? 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채무자는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왜 파산 선고를 당하느냐, 내가 채권자로부터 파산 선고를 당할 이유가 없다, 그냥 뻗대다가 기간을 도과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면책 불허가를 받았어. 아니면 면책 불허가 아니라 그냥 파산 절차가 진행돼서 채권자가 환가를 하든 안 하든 만약에 이제 파산이 끝났는데 정신 차리고 바짝 보니까 내가 파산자가 돼 있는 거예요. 채권자 파산에서. 왜? 면책 신청을 안 했으니까 면책 심리를 안 했죠. 이 5가지 경우가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1년에 수십 건, 수백 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제인이 엄격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이 파산 절차를 너무 그냥 쉽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파산 사무장들이나 변호사, 법무사들이 잘못 상담을 해주면 아주 치명타를 가합니다. 우리야 법원 파산관제인으로서 한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늘상 이런 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불락, 취기, 신, 제가 아주 5가지 딱 외우라 그랬죠. 불락, 취기, 신.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 불락, 취기, 신 당한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제도의 파산입니다. 다시 한번 쭉
교과서를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이나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이게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불락취기 신입니다. 신청 기간 도과. 구파산법에 의하면 면책 신청 파산 선고받고 파산 폐지 후에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뻗대다가 안 했어.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채권자 파산했는데 방금 얘기 들었죠. 한 달 이내에 파산 선고가 확정되고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법에 무지해서 혹은 잘못 안내를 들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존심 상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가 신입니다. 두 번째, 종전의 파산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그렇죠? 불락취 기죠, 기. 그 다음에 종전의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그렇죠? 면책 신청이 종전의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 불입니다. 종전의 면책 허가 결정까지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락이죠. 영의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받을 목적으로 새로이 파산 신청하는 것을 제도의 파산 신청의 가불한 이러한 파산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도의 파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파산 신청은 각하됩니다. 판례에 나타난 경우를 보면 대법원은 구파산법에 의한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 신청은 구파산법 338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 신청 추한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신입니다. 불락, 취기, 신일 때 신청기간 도과. 그 다음에 면책기간 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확정되는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한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기. 그 다음에 또한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으로 재차 파산 신청하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봐야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는 신, 기, 불입니다. 락하고 취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불락, 취, 귀신에서 낙하고, 그러니까 취하하고 두 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파산 신청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 가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나중에 또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영상에서 한 대여섯 개 찍었을 거예요. 불락, 취, 귀신. 동영상도 찍고 포스팅도 하고 블로그 올려놨으니까 자세하게 보고 이 불락, 취, 귀신 진짜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그래서 파산 신청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게 한번 파산 신청 들어왔다가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그러면 나중에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십시오. 파산 신청 후 채무자의 사망. 신청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 채무자의 생본 파산 신청 또는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속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308조. 그러나 실무는 법문과는 달리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파산 절차를 속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저 속행 안 하렵니다 하면 상속인 상대로 속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상속인들이 속행 신청이 없는 경우 죽었으니까 각하합니다. 반면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에 사망한 때는 파산 절차는 그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해서 일종의 상속재산 파산으로 사건 명칭도 바뀝니다. 채무자 홍길동에서 홍길동의 상속재산. 대신 면책 절차가 없죠. 채무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면책은 나중에 기타 종국으로 종결하고 그 재산은 환가를 해서 그 채권자들한테, 기존의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파산을 별개로 할 필요가 없죠. 일종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별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산관제인은 이제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안내해 줍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상속재산 파산 그 신청을 별도로 안 해도 여기서 그냥 절차에 협조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 또 다른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상속 포기를 하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2항 법원의 재판이라 그랬죠. 파산신청 기각은 어떻게 하느냐. 법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파산신청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는 면책 신청도 기각됩니다. 면책은 파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법원은 파산 신청이 기각된 때는 면책 절차에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면책 신청 자체를 기각합니다. 가.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인지대 송달료, 요즘 관제인 선임 비용 30만원이지만 간혹 사안에 따라서는 판사가 사건 자체를 비용 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개인 채무자가 엄청 많은 경우 10명, 20명의 경우는 막 200만원, 300만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 지연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그리고 뭐 부인권 행사가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판사가 딱 기록을 보고 기록 자체만으로는 뭔가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혹시 이게 부인권, 왜냐면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사실 어려운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뜰랑 보니까 한 1년 전에 뭔가 매각이, 부동산이 사라졌어.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의심을 하고 이거는 혹시 부인권 행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30만원은 좀 불합리하니까 100만원, 뭐 150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납부. 그 다음에 법원의 회생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자, 우리나라는 파산법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개인 회생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그 다음에 파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의 열후를 어느 게 우선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개인 회생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그 다음에 파산 절차입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309조 제1항 3호.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도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자연인, 법인, 채무자의 공통되는 파산 원인으로는 지급불능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채무 초과만으로는 안 돼요. 지급불능에 이르러야 합니다. 지급불능을 추정하기 위한 사실로 체급 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일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유한회사, 채무 초과도 파산 원인입니다. 대차대조표상 그 재무상태표라고 있죠. 예전에 대차대조표. 그걸 딱 보니까 자본하고 부채하고 채무가 있어요. 아니, 부채하고 자산. 근데 채무가 더 많어. 자산보다. 그러면 파산 원인이 바로 도출됩니다. 한편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뭐 이건 그냥 재산 덩어리죠. 당연히 채무 초과만이 유일한 파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자연인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빚이 1억이고 빌라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뭐 의사야, 아니면 변호사야, 아니면 내가 연봉이 한 5, 6천 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무슨 뭐
누구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뭔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채무 초과가 딸랑 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내가 어떤 장래에 충분하게 가용수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바로 지급불능이라고 추정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불능.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의 사람이 합자예산은 왜 그러냐면 그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그 뭐 대출 같은 거를 잘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법인을 꾸려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재산까지 다 봐서 이제 재산이나 능력까지 봐서 이제 파산 원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은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정지라는 건 딴 거 아니죠. 뭐 카드 막지 못하면 일단 지급정지죠. 그러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고 파산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라항, 신청인이 소재가 불명인 때 309조 제1항 4호 신청인이 소재불명이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데 채무자가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 신문기일을 지정하였으나 기일 통지서가 송달 불능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해 놓고 자기가 연락을 안 받으면 이건 좀 이상하죠. 그쵸? 이때는 기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신청하면 최소한 법원하고는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되죠. 휴대전화든 뭐 이메일이든 그냥 신청만 해놓고 법원 너네가 알아서 나 면책시켜줘 하고 전화기 다 꺼놓고 그냥 잠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은 그냥 법원에서도 날려버립니다. 기각. 막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건 아주 상대적인 겁니다. 천차만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업,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채무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개개 좀 봐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 기록을 보니까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부 6필로 썼어요. 변호사를 선임 안 한 것 같아요. 변호사나 법무사. 자기가 일일이 다 그동안 받은 그 통지서 있죠. 그걸 보고 원금도 모름이라고 쭉 썼어요.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원금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왜냐면 그 통지서는 한 10년 전 채무잖아요. 그쵸? 10년 전에 자기가 원금을 기억하겠어요. 그냥 지금 보니까 뭐 여기에 통지서에 원금 이자를 나눠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뭉뚱그려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름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재산 내역도 제대로 기재 안 했어요. 중간에 또 뭐 통지서가 하나 더 날아오니까 채권자 목록 수정을 했어요. 수정도 또 동생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리인 의임해서 외관상을 보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왜? 자기는 돈이 없어갖고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50만원, 100만원도 없어갖고 혼자 일일이 6필로 다 쓰고 뭐 부채증명서잖아요. 그거 다 첨부했어요. 그럼 재산은 없어. 지급불능을 자기가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나 파산입니다 하면 그냥 파산 선고를 해줘요. 그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재산 목록은 나중에 관제인이 선임됐으니까 조사해야 되죠. 그때 이제 이후에 무슨 재산에 관련 서류를 아직 하나도 안 냈어요. 이번에. 중간에 보니까 자동차 명부 2011년식 자동차 하나 냈더라고요. 그것도.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뚝 들어옵니다. 근데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조에 제대로 안 냈어요. 이거. 거기서 재산이 발견된다고 불성실한 신청은 아닙니다. 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이후에 응하지 않을 때 저거죠. 그래서 불성실한 거는 그쵸? 이거는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신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1심 법원이 2010년 3월 16일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특히 일용노동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 채무자가 2010년 3월 22일, 6일 후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가끔씩 일용노동을 하긴 하였으나 허리 수술 이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형제들로부터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한 거 아닌가요? 근데 판사는 뭔가 뒤틀렸는지 나가리 시켰습니다. 괘씸한 놈이면서 기각시켰죠. 항고심도 2011년 5월 16일자 신문기일에 파산 신청의 월 수입을 60만원으로 기재한 경위만을 신문한 채 그 다음 날인 5월 17일에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일용노동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입이 많은 게 아니죠. 그쵸? 비록 채무자가 제출한 3월 22일자 보정서가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을 통하여 채무자라 하여금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바로 항고를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야 너가 60만원이라 그러는데 그 통장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세무서에 가서 소득 금액 증명을 띄워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 현장 근로자 노가다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하도급 업체에서 어떻게 돈을 지급을 했는지 그걸 근거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소득을. 근데 사실 이 일용노임을 일일이 새벽 시장에 가서 당일 현찰로 받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쉽죠. 있다는 걸 입증하기는 참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죠. 있다는 거는 쉬워요. 뭐 소득금액 증명서 띄워오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띄워오고 통장 딱 내면 되는데 그게 갖춰진 사람들은 소득을 입증하기가 쉽죠. 근데 이게 없이 하루 날품팔이 하루 그냥 일당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 거래하고 직업소개소에서 뭐 5%인가 뚝 띄고 그냥 주죠. 그걸로 이제 좀 뭐 고시원비도 내고 그쵸? 좀 뭐 서로 소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당 좀 며칠 하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또 가서 일해요. 꾸준하게 일하려고 해도 일이 없으면 또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거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주소 보정에 대한 불이행. 이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이 보정명령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나가리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사실조회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워낙 뭐 관제인이 한 10년 이상 그 뭐 서류도 나눠주고 뭐 샘플도 해서 아주 그렇죠? 일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그렇죠? 사실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면 주소라든가 이름을 일단은 알아내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을 싸줬다. 통장으로 돈을. 그럼 금융기관에다 할 수 있어요. 과세정보 제출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해야 돼요. 통신사실 내역 제출 명령 뭐 이런 식으로 명령망으로만 싹 바꾸면 돼요. 사실조회가 아니라 큰 틀에서는 사실조회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하면은 안 오기 때문에 제출명령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거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사업자가 있었어. 그러면 사업자 번호를 알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모른다 하면은 결국은 공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 보정 방법 나오죠?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건 채권자의 주소 보정이다. 주소를 처음부터 모르거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해생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하는데 사실조회 또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주소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 1. 예금계좌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통보비용 2,000원을 보관금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한 금융기관마다 2,000원입니다. 10군데 하려면 2만원 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두 개죠. 그 다음에 휴대전화 번호를 아는 경우는 통신회사에 이동통신 3사가 있죠. SKT, KT, LG, U+, 3개가 있습니다. 알뜰폰 쓰면 안 되죠, 이거. 참, 알뜰폰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종의 뭐 대포폰 비슷한 건데, 알뜰폰은 안 될 거예요, 아마.
휴대전화 번호를 아는 경우에 통신회사에, 그 다음에 상호를 아는 경우에 상호 혹은 사업자 번호를 아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채권자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그 다음에 채권자가 보증인인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입보받은 금융기관에, 이것도 뭐 금융기관이죠, 사실조회 신청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주민초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개인 파산에서는 1, 2, 3, 4 초본, 주민초본 찾아내기입니다. 주민초본을 찾아내야지 그 사람의 최근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저 사람의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어디 살았어. 근데 한 5년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행히 여기 살면 상관없지만 뜰렁 보내봤더니 없어요. 거기에 주민번호를 알면 그나마 주소,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 동사무소 가서 너가 주민초본 띄어다가 다시 최근 주소를 알아봐라. 그럼 그거 보정명령 갖고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딱 띄워줍니다. 근데 이름만 알아. 홍길동. 그럼 다시 주소 불능되죠. 이사불명, 주소불명.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이름만으로. 우리나라의 홍길동이 몇천 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동명이인 국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민번호 외에는 특정을 못합니다. 주민번호.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민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홍길동이 수천 명, 수만 명 될 수가 있어요. 만일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할 수 없고 현재 전화 연락 등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채권자별로 해당 채권자를 알게 된 경위,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과정, 채무자가 해당 채권자를 찾기 위해 그동안 한 노력, 이런 사유를 적어서 공고가름 신청하는 것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건 이제 일수사체의 경우에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 부장, 뭐 이대리, 그렇죠? 홍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일수사처 길거리에서 막 쓰죠. 그 사람들 사실 다 대포폰이죠. 대포폰에다가 다른 사람의 심부름꾼이죠. 실제 쩐주들은 다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채권자일까요? 김 부장이? 그런 경우에 나오면 그냥 김 부장하고 땡 치는 겁니다. 공고가름하고 끝.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후에 실제 쩐주가 내가 김 부장한테 돈을 해서 실제 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인정될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왜? 나는 김 부장한테 돈을 빌린 거지 김 부장 뒤에 있는 쩐주는 나한테,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김 부장이라는 작자가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는 그냥 나한테, 김 부장이 나한테 돈을 꿔주고 명함 주고, 나는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쵸? 김 부장하고 거래한 거죠. 그쵸? 그럼 채권자분이 김 부장이라고 돼 있어. 그럼 판사는 이 사람이 그냥 바지에 불과하구나. 바로 공고가름 해주죠. 그쵸? 해봤더니 김 부장이라는 사람도 전화번호도 김 부장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으로 돼 있어요. 나한테 준 명함은 김 부장인데 홍길동으로 돼 있어. 그럼 그때 뭐 2명 다 넣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2명 다 넣으면 돼요. 그쵸? 찝찝하면 판사는 그냥 공고가름으로 끝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의 절차의 남용. 309조 제2항. 이 절차의 남용은 이게 일종의 이제 신의칙 위반인데, 이걸 한번 구체적 사례를 봐야 되지만 이 판례만 잘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 능력이 무겁게 고려된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 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형태, 파산 절차와 관련된
제공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미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파산 신청이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에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런 사정도 파산 절차의 남용을 긍정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 채권자 신청 사건의 경우에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이나 채권 회수를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됩니다.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파산 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가령 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파산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남용한 것이다. 이때 채권자에게 파산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파산 신청을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 신청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되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 개시되면 관제인에 대한 부인권 행사 유무, 채무자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충원 등을 통하여 파산자들이 증가할 수 있는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은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파산 신청이나 법원의 재판 요까지 일단 하는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법원의 결정은 파산 신청인 각하, 제도의 파산 불락 주기신, 제도의 파산 신청을 각하하고, 파산 신청 후 채무자의 사망할 때 속행을 원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기각은 비용 연합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있을 때 파산 절차는 중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엔 최종적으로 기각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원인, 지급정지, 지급불능, 단순한 채무 초과만으로는 안 된다. 채무 초과만으로 되는 경우 회사하고 상속재산, 자연인 경우에는 최소한 지급정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청인이 소재가 불명인데 파산 신청만 해놓고 사라진 경우, 그 다음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는 이제 법원의 보증명령에 충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한 경우, 주소 보정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는 때, 남용 여부는 이걸 일종의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여요. 의사, 변호사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 혹시 회생이나 일반 회생, 개인 회생을 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재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데 파산 신청할 경우, 그래서 항상 개인 회생 내지 특히 개인 회생 내지 회생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도 파산 바로 들어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기각시키는 건 아니고, 일단 신문을 하는 판사님도 있고, 일단 보정명령을 하는 판사님도 있고, 일단 신문을 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파산 신청에 대한 불복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